2018년 2월 전 세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모습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화제를 낳는 가장 큰 주역 중 하나는 북한에서 내려온 229명의 미녀 응원단입니다. 전 세계가 감탄한 북한 미녀 응원단의 완벽한 미소 뒤에 김정은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29명이 목격한 것은 북한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 같은 현실이었죠. 그녀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순간 평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조선에서 무엇을 받느냐? 당국의 추궁이 시작되었고 김정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유의 맛을 본 그녀들에게 돌이킬 길은 없었죠. 목숨을 건 마지막 선택.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소연입니다. 저는 평양 최고 엘리트 계층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고 북한 응원단 출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바로 북한 응원단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3년 금강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응원단 활동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5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응원단의 맨 앞자리에 섰죠. 결국 최고 권력자의 아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북한 응원단이 가진 숨겨진 힘입니다. 2017년 11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운명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과 3학년이었던 저에게 학과장이 급작스럽게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리소연 동무 조국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 후보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건 당의 명령이니 거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응원단 선발 기준은 남한의 미스코리아 선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습니다. 첫째, 정치적 토대가 가장 중요해요. 집안의 친일 행적이나 월남한 기록이나 중국에 사는 친척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남한 파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변절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거든요. 둘째는 외모입니다. 키 160cm 이상은 기본이고 북한 미인형보다는 남한 미인형에 맞춰 선발합니다. 북한은 통통한 미인을 선호하지만 남한의 기준에 맞추어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이 뽑혔습니다. 이는 남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죠. 셋째는 평상시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응원단으로 선발되면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화제가 될 경우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제가 선발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국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평양 중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북한에서 이런 가정환경을 성분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선발 과정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외모 검증부터 가족사 조사, 사상성 검증까지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탈락이었어요. 수백 명의 후보 중에서 최종 229명만 선발되는 좁은 관문이었습니다.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웠거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조선은 미군에게 점령당한 비참한 식민지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응원단에 선발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평양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떤 기분일지 말입니다. 2017년 12월 평양 체육관 지하에 마련된 비밀 훈련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에는 조국 통일의 선봉에 설하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500명의 여성들이 일렬로 서서 서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6개월간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훈련 책임자의 첫마디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후보자들 중 최종 229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시작된 거였어요.
기숙사는 한 방에 8명씩 배정되었는데 제 룸메이트 중에는 함경북도에서 온 미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외모였지만 평양 출신인 저희를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양 애들은 좋겠다. 처음부터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니까. 첫날 밤 미향이 중얼거린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질투와 경쟁이 앞으로 얼마나 치열해질지 말입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나팔과 함께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훈련은 응원 동작과 구호 연습이었어요. 똑같은 표정, 똑같은 각도, 똑같은 목소리 톤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백 번씩 반복했습니다. 조선, 조선, 으라차차. 북한 선수들을 향한 이 응원 구호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입꼬리의 각도부터 손목의 움직임까지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매서운 질책이 날아왔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탈락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평가의 날이 있었는데 성적이 뒤떨어진 1020명씩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애가 오늘은 없어. 미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언제 내가 탈락할지 모르는 공포감이 24시간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혹독한 정치 사상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 사상교재라는 두꺼운 책을 통해 남한에서의 행동 매뉴얼을 달달 외워야 했어요. 기자가 남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도 통하고 얼굴도 닮았죠. 북한 청년들은 평소 뭘 하며 지내나요? 저희도 남한 청년들과 비슷해요. 대학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노래방도 가요.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상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익혔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표정 관리, 몸짓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저녁이면 저희 방 친구들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미향이는 매일 밤 몰래 울곤 했어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같은 방 친구들끼리도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했어요. 누군가 실수하면 은밀히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미향이가 훈련 중에 졸았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향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결국 그녀는 다음 평가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연아, 꼭 성공해.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라도 이뤄줘. 6개월의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날 무렵 살아남은 인원은 정확히 229명이었습니다. 500명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한 거죠. 우리는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성은 말살되고 완벽한 응원 기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최종 선발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 남조선 땅을 밟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몰려왔거든요. 과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배워온 대로 비참한 식민지의 모습일까요? 2018년 2월 7일 오전 10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경의선을 통해 군사분계선에 다가서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도 이 순간의 긴장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제 적들의 땅에 발을 딛는다. 버스 안에서 속삭이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총 276명이었어요. 응원단 229명,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방문단이었죠. 분단선을 넘는 그 찰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선이었는데 마침내 그 경계를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고 건물들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가짜 치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장이 모든 것이 연출된 쇼니까 속지 말라고 계속 주의를 주었거든요. 남조선의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창이나 강릉에서 꽤 떨어진 외진 곳이었어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뷔페식으로 차려진 식단의 메뉴가 무려 30가지나 되었거든요. 갈비찜, 불고기, 생선회, 각종 나물과 샐러드, 과일까지. 평양 최고급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 다양함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것도 우리를 회유하려는 수작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식사 후 숙소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크기나 세련된 디자인을 보고 충격이었죠. 그러나 더 큰 충격은 TV를 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조선의 허상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밤 10시 드디어 첫날 총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어요. 동무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적들의 심장부에 들어온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려는 함정이에요. 조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단장의 눈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이미 누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조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딸들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 모든 것이 가짜일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기장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응원단원은 반드시 3인 1조로 행동한다. 화장실을 갈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예외는 없다. 부단장님의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단장 밑에는 이런 간부들이 15명이나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의 시선이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마치 감옥에서 죄수를 감시하듯 말이죠.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창밖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평양에서도 자동차를 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다 개인 소유일까? 옆자리 은정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앞자리에 앉은 간부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입을 다물어야 했죠. 도로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넓었으며 평양보다도 훨씬 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였어요. 우리가 내리자마자 남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면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북한에서 온 소감이 어떠세요?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미소만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간부들의 감시하는 눈빛이 등 뒤에서 느껴졌거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훈련된 대로 움직였어요. 똑같은 동작, 똑같은 표정으로 조선을 외쳤죠. 그런데 남한 응원단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자유롭게 응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더 놀라웠던 건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봐주더라고요. 일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왜 저들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을까?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휴게소에 들렀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인 1조로 화장실에 향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세면대, 센서로 작동하는 변기, 따뜻한 물까지 나오더라고요. 평양 최고급 호텔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휴지였습니다.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비치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휴지를 아껴 써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같이 온 은정이와 미선이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간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죠. 화장실을 나와 편의점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상품이 가득했거든요. 과자, 음료수, 각종 생필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바나나였어요. 북한에서는 최고 간부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점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라면 코너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종류만 수십 가지였어요. 우리는 배급으로 받는 라면이 있으면 감사한데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았죠.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24시간 언제든 와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가득한 승용차들, 깨끗한 도로, 환한 가로등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간부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과 직접 본 것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과연 우리가 배운 대로 남조선이 정말 굶주이고 비참한 곳일까요? 2월 13일 경기가 없는 자유시간을 맞아 드디어 강릉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경포바다와 오죽헌이었어요. 하지만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동지들은 무조건 3인 1조이다. 명심하라우. 부단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자유시간도 사실상 완벽한 통제였죠. 경포바다 일대에 남한에서 배치한 160명의 경비 병력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한 남한의 배려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포바다의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겨울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를 따라 카페와 펜션과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다 영업 중이었어요. 2월인데도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다고. 속으로 놀라면서도 표정 관리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간부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해변가 카페에서 관광객들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겨울 바다를 보러 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주차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승용차들로 빼곡했어요. SUV, 세단, 중형차까지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한 듯한 차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차들이 정말 다 개인 소유일까? 평양에서는 간부급이나 가질 수 있는 승용차가 여기서는 일반인들도 당연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가족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충격적인 것은 어떤 아이가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핫도그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2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해본 맛있게 보이는 핫도그를 반도 더 남았는데 배 부르다며 버리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오죽헌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고급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휴대폰 자체도 제한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오죽헌에 도착해서 율곡 이이의 생가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사에 대해 배울 기회였지만 더 눈에 띈 건 기념품점이었어요.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사줘요. 한 아이가 조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부모가 흔쾌히 사주더라고요. 이런 자유로운 소비 문화가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와서 소감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웃으며 손만 흔들었어요. 간부들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대답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북한 응원단 여러분, 강릉 관광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우리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남조선은 굶주리는 식민지라는 교육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저녁 총화 시간에 단장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조선의 거칠애에 속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감히 진심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본 자유로운 삶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감시의 눈길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기억을 묻고 살아야 할까요? 2018년 2월 25일 드디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남한 측에서 설을 앞두고 저희에게 준 명절 선물은 너무나 고맙고 기뻤지만 그마저도 반은 뺏겼습니다. 통일대교를 다시 건너는 순간 마치 자유에서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남한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총화가 시작되었어요. 남조선에서 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지시였습니다. 남조선의 허상에 속지 말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확신하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20일간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배급으로 받는 강냉이밥을 보면 남한 휴게소에서 본 풍성한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전으로 어두운 밤이면 강릉의 화려한 불빛들이 생각났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남한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장 힘든 건 가족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남조선의 실상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비참했니? 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피가 끓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적응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답답했습니다. 한번 맛본 자유의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남조선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남한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소연아,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역업을 하다 보니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버지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 전체의 탈북을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8명이 모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8명이요? 나와 너희 어머니, 오빠와 올케, 너와 남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말이야.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금도 루트도 브로커 연결도 말이에요. 내가 남조선을 직접 보고 와야 했던 이유가 있어. 응원단 선발도 일부러 준비한 거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역업을 통해 중국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고 자금도 해외 계좌에 준비해뒀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응원단 선발을 그토록 원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언제부터 실행할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돼.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거든요. 남한에서 본 자유로운 삶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018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탈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간 준비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브로커와의 접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업을 통해 이미 중국의 조선족 브로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함경북도 출신의 김 씨라는 중년 남성이 총책이었는데 지난 5년간 수십 명을 성공적으로 탈북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8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브로커가 제시한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1인당 4만 달러, 총 32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탈북보다 훨씬 비쌌지만 대규모 가족의 동시 이동에는 그만큼 많은 위험 비용이 따랐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간 무역업으로 축적한 자금과 해외 계좌의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8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당국에서 즉시 알아차릴 테니까요. 추석 연휴를 이용합시다. 친척 방문이라는 핑계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 출발해서 함경북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브로커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평양에서 8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보다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였다가 합류하는 게 안전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일상을 평범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응원단 출신인 제가 특히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인민반장의 출석 확인과 외출 보고는 기본이었어요. 어머니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귀금속을 처분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팔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천천히 현금화했어요. 올케 언니는 조카들의 짐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맡았고 오빠는 평소보다 더 모범적으로 행동하며 위장했습니다. 2019년 9월 추석 연휴, 드디어 실행일이 왔습니다. 각자 다른 핑계로 집을 나섰어요. 저는 함경북도 친구 집에, 부모님은 어머니 고향에, 오빠 가족은 올케 언니 부모님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무산에서 8명이 다시 만났을 때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조카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였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뒤돌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브로커와 함께 밤 10시 압록강 상류로 이동했습니다. 8명이 함께 움직이니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어린 조카들이 소리를 낼까봐 걱정됐습니다. 미리 매수된 국경 경비병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물이 차갑고 유속이 빨라서 8명이 서로 손을 잡고 건넜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8명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테니까요. 중국에서의 2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8명이 함께 숨어 지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조카들이 답답해하며 밖에 나가고 싶어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더욱 위험했어요. 가짜 서류 8장을 들고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두 끝이었거든요. 2019년 12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8명이 함께 한국 영사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꽤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온 탈북민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영사관 직원에게 한 말이었어요. 8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서류 작업에 몇 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8명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2020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2년 전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자유의 땅에 온 거였으니까요. 국정원 직원들이 8명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조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10년간의 계획이 마침내 성공한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정말 자유다. 2020년 5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사회에 나왔습니다.
8명 가족이 함께 자유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대 아파트에서 진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신기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2018년 평창에서 잠깐 맛봤던 자유가 이제는 일상이 된 거였거든요. 조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마트에서 원하는 음식을 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랜 기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던 것 같네요.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10년간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면서 8명 가족의 탈출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에서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최신 의료 장비와 약물 치료 덕분에 경과가 좋았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북한에 있었다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을 때 저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북한의 병원들은 약도 제대로 없고 주사기나 수술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어요. 만약 북한에 있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몇 주간의 입원 치료와 재활을 거쳐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퇴원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1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조카들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며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저 역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끔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18년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갔던 그 20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휴게소에서 본 무료 휴지, 편의점의 바나나, 경포바다의 자유로운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삶을 만들어준 거였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해진 길만 걸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10년 계획이 성공한 지금 우리 8명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선물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소중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이 나라와 10년간 준비해 주신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자유 대한민국 정착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